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한 끼 350달러짜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새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송로버섯 파스타. 23년간 별점 1200개를 매겨온 그 손이 접시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골목에서 먹은 7달러짜리 한국 국수가 더 깊었습니다. 마주 앉은 셰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비평가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죠. 뉴욕타임스 신문화 비평가 마이클 로저스. 미슐랭 셰프 3명의 별을 떨어뜨렸던 그 독설가가 골목 할머니 가게의 국수 한 그릇을 인생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도대체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면 요리는 일본 소면을 흉내낸 변형판이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던 사람이 어쩌다 자기 23년 비평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게 됐을까요? 한 그릇 7달러, 대류는 단 6가지, 그리고 우려내는 시간 6시간. 이 3개의 숫자가 미국 음식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본 아페티 표지를 장식했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첫 주에만 1억 5천만 분이 시청됐죠. LA 코리아타운의 어느 간판도 없는 골목 가게 앞에는 110명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42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다큐 마지막 장면에서 한국어 한마디를 어렵게 외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한국 맛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의 혀를 무릎 꿇린 한 그릇의 정체. 350달러짜리 코스 요리보다 7달러짜리 잔치국수가 더 깊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한 한국인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의 정체. 이제부터 그 5일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로저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화 비평가로 23년을 살아왔죠. 제임스 비어드 재단 신사위원, 그리고 미국 음식평론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그 마이클 로저스 맞습니다. 제 손이 매긴 별점이 1200개를 넘었습니다. 뉴욕에서만 미슐랭 셰프 3명이 제 평가 하나로 별을 잃었고 그중 한 명은 가게 문을 닫고 프랑스로 돌아갔죠. 동료들은 저를 두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마이클 앞에 접시 놓는 셰프는 유서를 써놓는 게 좋다. 저는 그 별명을 즐겼습니다. 음식은 정확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감상이나 추억으로 별점을 매기는 건 비평이 아니라 일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23년간 한 번도 별점을 후하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 경력의 시작은 1999년이었습니다. 뉴욕대 저널리즘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르코르동 블루에서 1년간 요리를 배웠죠. 직접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평론을 쓰는 건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도쿄 츠키지 시장의 새벽 4시 경매부터 교토료칸의 가이세키 연례처 코스까지 라멘 가게는 2,000곳을 돌았고 우동장인 4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면 요리에 관한 한 미국에서 가장 깊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했죠. 일본 라멘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해 에미상 후보에 2번 올랐고 면의 철학이라는 책은 18개국에 번역됐습니다. 그 책 7장 제목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목이 뭐였냐고요? 아시아 면 요리의 위계질서. 저는 거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위는 일본 라멘, 셰프의 자존심이 응축된 한 그릇이라고 썼죠. 2위는 중국 우육면, 4,000년의 역사가 우려낸 깊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위는 베트남 포, 향신료의 교향곡이라고 표현했죠. 그 아래로 태국 꾸어이띠아오, 인도네시아 미고랭까지 차례로 정리했는데 한국 면 요리는 그 위계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체적인 다시 문화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일본은 가츠오와 다시마, 중국은 노화탕, 베트남은 소뼈, 24시간 우림이 있었죠. 한국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면 자체가 일본 소면의 차용이라는 의심을 했죠. 한국 잔치국수의 흰 소면이 일본 소면과 너무 비슷해 보였거든요. 셋째, 한국에서 면 요리는 전문 셰프의 영역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드는 가정식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면 요리는 전문 장인이 만든다는 게 제 신념이었죠. 저는 2019년에 푸드앤와인 매거진에 칼럼을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이 왜 한국 면 요리는 아시아 위계에서 빠져야 하는가. 그 글에서 저는 한국 잔치국수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맑은 멸치 국물? 그건 일본 시오라멘의 약화된 버전일 뿐이다. 지금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면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제가 한 입도 먹어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한 글을 썼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방문한 도시마다 빨간 핀을 꽂아두는 지도였죠. 도쿄의 핀이 47개, 상하이 32개, 파리 56개, 하노이 19개. 그런데 서울에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23년간 아시아 미식평론을 해온 사람이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갈 이유를 못 느꼈죠. 한국 음식 바비큐 김치 매운맛이라는 도식이 머릿속에 굳어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는 도쿄나 LA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 있으니까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9월 초였습니다. 맨해튼 첼시의 제 사무실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죠. 프로듀서 줄리아 모리슨이 제 책상 위에 기획안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면 요리의 진짜 위기. 6개월짜리 다큐멘터리.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을 돌고 마지막에 한국을 짧게 다룬다는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줄리아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한국 부분도 공정하게 다뤄주셔야 해요. 짧게라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공정하게요?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한국은 라멘과 우동을 모방한 변형판일 뿐이라는 거.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한 입 먹고 깎아내려야 그림이 되겠죠. 걱정 마세요. 그날 사무실 옆자리 동료 사라첸이 제 말을 듣고 키득거렸습니다. 사라는 저보다 5살 어린 동료 비평가였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고 아시아 음식 전문이죠. 광동성 출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라는 라멘과 우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제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도 한국 잔치국수 한번 먹어봤어요. LA에서요? 맨물 같던데요? 무슨 맛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릇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릿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우육면 한 그릇이 그것보다 100배 깊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에서 뺀 거야. 너도 동의하지? 사라가 답했죠. 당연하죠. 라멘은 셰프의 예술, 우육면은 4,000년의 깊이, 포는 향신료의 시. 잔치국수는 그냥 국수예요. 평범한 국수.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제23년 미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큐 일정을 짤 때 한국 부분에 단 5일만 배정했습니다. 도쿄 21일, 상하이 18일, 하노이 14일, 방콕 10일, 한국 5일. 그것도 LA 코리아타운에서 절반, 서울에서 절반. 서울에서 2박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봤죠. 미슐랭 추천 한식당 3곳만 돌면서 한우 오마카세, 한정식 코스, 모던 한식을 평가하고 역시 한국은 바비큐까지가 한계라고 결론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촬영하는 게 비평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알았죠. 하지만 저는 23년의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촬영 시작 일주일 전 사무실 책상에 통역사 후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줄리아가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 3명의 이력서를 추려준 거죠. 저는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이력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케빈 류, 27살. LA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1985년에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모국어 수준.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제가 그를 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험이 없는 통역사라야 객관적일 거라고 봤거든요. 한국에 대한 향수가 너무 깊은 통역사는 제 평가에 감상을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케빈은 통역 경력 4년 차였고 영화 자막 번역으로 받은 상이 2개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촬영 출발 사흘 전 케빈이 제 사무실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키 178cm, 마른 체격. 안경 너머의 눈빛이 조용했죠. 그가 제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저스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음식 평가는 선생님 영역이니까요. 저는 그 자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케빈. 우리는 5일 동안 LA와 서울을 빠르게 돌 거예요. 결론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통역이 부드러우면 일정이 빨리 끝날 겁니다.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안경을 살짝 올리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죠.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죠.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7살짜리 통역사가 23년차 비평가에게 단 한마디로 무언가를 짚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느낌은 5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른 일정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5초의 묘한 기분이 5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신호였다는 거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면 요리 관련 영문 자료가 너무 적어서 결국 일본학자 2명이 쓴 동아시아 면문화 비교라는 책을 참고 자료로 챙겼죠. 그 책에는 한국 잔치국수에 대한 챕터가 단 4페이지뿐이었습니다. 그 4페이지의 첫 문장이 이랬어요. 한국의 잔치국수는 일본 소면의 한반도 전파 사례로 추정된다.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다큐 인터뷰에서 인용할 생각이었거든요. 책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 불을 끄면서 저는 5일 뒤 LA에 도착했을 때를 상상했습니다. 미슐랭 한식당 3곳을 돌고 짧은 결론 인터뷰를 찍고 서울로 넘어가서 빠르게 마무리.
다큐의 한국 분량은 전체의 8%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차창 너머로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5일 후면 끝나는 일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어찌나 가볍게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가벼웠던 그 한마디가 5일 뒤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 저는 정말 단 1%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가을이라기엔 너무 따뜻한 햇살이 활주로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캘리포니아 특유의 마른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국장에서 케빈 유와 사라 첸을 만났습니다. 사라는 저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 있었고 카메라팀 5명도 이미 호텔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줄리안 모리슨 프로듀서가 공항 출구에서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첫 사흘은 LA에서 미슐랭 추천 한식당 3곳을 돌고요. 11일에 서울로 넘어가서 이틀, 13일에 뉴욕 복귀입니다. 한식당 첫 곳은 오늘 저녁 7시예요. 저는 일정표를 훑고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완벽해요. 한식당만 평가하고 끝낼 거니까. 골목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은 일정이 없죠? 줄리아가 살짝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케빈이 한 군데 추천했어요. 마이클이 원하면 넣을 수 있고요. 저는 케빈을 쳐다봤습니다. 케빈은 안경을 만지며 시선을 살짝 떨궜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골목 가게는 평론 영역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사라가 옆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마이클, 첫 가게가 비벌리힐스에 있는 한정원이래요. 미슐랭별 2개. 셰프가 뉴욕에서 6년간 일했던 사람이라네요. 거기서 무난하게 끝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비벌리힐스 한정원. 화이트 테이블보, 은식기, 14첩 한정식 코스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1인당 $290. 첫 코스는 잣죽, 두 번째는 신선노, 세 번째는 한우 갈비찜. 음식은 정갈했고 셰프의 기술은 흠잡을 데 없었죠.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정통한 기술. 그러나 놀라움은 없음. 사라가 옆에서 신선노를 떠먹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의 최고점이라면 일본 가이세키랑 비교가 안 되겠는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은 산타모니카의 서울가든. 미슐랭 한별. 모던한 식이라고 하는데 한우 타르타르 위에 캐비아를 얹은 요리가 메인이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고 메모했죠. 프랑스 요리의 변형. 한국적 정체성이 약함. 셰프가 직접 나와 제 평가를 기다렸지만 저는 짧게 잘 먹었습니다만 남기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셰프 얼굴이 굳는 게 옆눈으로 보였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저녁. 마지막 한식당 하늘채. 미슐랭 별 1개. 한우 오마카세 코스. 1인당 $385. 일본 가이세키 형식을 빌려온 한국식 코스 요리였죠. 셰프가 직접 한우 등심을 숯불 앞에서 구워 한 점씩 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으며 분석했습니다. 마블링 등급은 최고, 굽김은 정화. 그런데 끝에서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라가 식사 후 와인을 마시며 정리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바비큐의 나라네요. 한우는 인정. 그 외에는 일본의 그림자. 저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다큐 한국편 결론. 한우는 세계적 수준. 그 외 한국 미식은 동아시아 위계에서 4위 안에 들지 못함. 펜을 닫으면서 저는 줄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서 광장시장 한번 찍고 12일에 정리 인터뷰만 하면 끝나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베벌리 윌셔 호텔 12층 객실. 비행기 출발은 다음날 오후 6시였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객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온 전화가 아니라 내선 전화였죠. 받았더니 케빈 유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 로비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47분. 짜증이 살짝 올라왔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죠. 케빈은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검은색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나며 인사했죠. 이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케빈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비행기 출발 전까지 4시간이 비어요. 한 군데만 더 가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빈, 미슐랭 한식당 3곳을 다 돌았어요. 결론은 이미 났고요. 또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가 노트를 펼쳐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LA 코리아타운 8가 골목에 작은 가게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죠. 할매국수라는 4글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잔치국수 파는 가게예요. 간판도 없어요. 메뉴는 한 가지. 가격은 $7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케빈, 우리가 미슐랭 별 4개짜리 식당을 돌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정으로 $7짜리 골목 국수집을 가자고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평가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거기 잔치국수는 집밥의 끝판왕이래요. 매주 가신대요. 어머니가 LA에 사신 지 39년이 되는데 그 가게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예요. 저는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그의 눈이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그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가지 부탁받고 왔어요. 23년간 미국 최고 비평가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은 별거 없다고 결론 내리는 다큐를 찍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클 선생님께 딱 한 번만, 4시간만 그 가게에서 한 그릇만 드셔보라고 전해달라고요. 평가는 그 뒤에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케빈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39년간 LA에 사신 한국인 이민자 한 분이 아들을 통해 23년차 미국 비평가에게 한 그릇만 먹어달라고 부탁한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호텔 객실 카드가 살짝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케빈, 골목 식당은 평론 영역이 아니에요. 제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평론이 아니라 그냥 식사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비평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4시간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정할게요. 케빈이 일어나 인사하고 돌아갔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3년간 1200개 별점을 매겨온 사람의 얼굴치고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약간 굳어 있었고 평소보다 호흡이 빨랐죠.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어요. 새벽 1시 14분, 결국 노트북을 열어 할매국수 LA 코리아타운을 검색해봤습니다. 영문 리뷰가 단 12개뿐이었어요. 그런데 평점이 4.9. 그중 한 리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먹은 7달러짜리 국수가 내 인생 모든 음식의 기준이 됐다. 미슐랭은 잊어라. 저는 그 리뷰를 쓴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음식 칼럼니스트였어요.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다른 리뷰들을 보니 까다로운 평가자였습니다. 그런데 7달러짜리 잔치국수에 대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사라 첸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에게 일정 변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8시 30분 호텔 조식 식당. 저는 사라 첸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라, 오늘 출발 전에 한 군데 더 갈 거예요. 코리아타운 골목 식당이에요. 사라가 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미쳤어요? 어제 다 끝났잖아요. 케빈이 부탁해서요. 그 친구 어머니가 다니시는 가게래요. 4시간만 쓰고 끝낼 거예요. 사라가 한참 웃었습니다. 맹물국수 한 그릇 평가하러 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어제 한정식 14첩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카메라에 담아드릴게요. 그녀의 농담에 저도 살짝 웃었습니다. 카메라팀 5명도 짐 정리를 미루고 따라붙기로 했죠. 오전 11시 20분 호텔 체크아웃. 짐을 다 차에 실은 채로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4시간 30분이 남아있었어요. 케빈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조수석, 사라와 카메라팀은 뒷자리와 다른 차에 나눠 탔습니다. 차 안에서 케빈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한국어가 들렸어요. 케빈이 통역해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박정희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려놨대요.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냥 그릇이 나오면 드시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아침 햇살이 차창에 부서지고 있었죠. 밀셔대로를 지나 코리아타운으로 진입할 때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한국어 글자들을 처음으로 길게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묘하게 단정하고 곡선이 둥근 글자들이었어요. 차가 팔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길에서 두 블록 안쪽,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케빈이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가게를 찾았어요. 그런데 간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빈, 가게가 어디예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낡은 회색 건물 1층, 유리문 위에 빨간 글씨로 할매국수라고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식 간판도 메뉴판도 없었죠. 유리문 너머로 어두컴컴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은 2-3명. 작은 테이블 5개가 전부.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23년간 미슐랭별 5개짜리 식당부터 도쿄 츠키지 시장 좌판 식당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그동안 가본 어떤 식당과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는 그 순간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정지된 공기 같은 게 느껴졌죠. 사라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정말 들어가요? 위생검사 통과한 가게 맞아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천장에서 울렸어요. 그 종소리가 제 23년 인생의 어느 문을 함께 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단 1초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묶고 흰 앞치마를 두른 작은 체구의 여성. 그녀가 한국어로 무언가 짧게 말했고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앉으래요. 자리는 아무데나요?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라가 맞은편, 케빈이 옆자리. 카메라팀은 가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녀의 등이 작았지만 곧았어요. 주방 안쪽에서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990년대 디자인. 벽지는 누런색으로 변색돼 있었고 천장 형광등 하나가 살짝 깜빡거렸죠. 테이블 위에 놓인 양념통은 단순한 간장과 식초, 그리고 김치 한 접시. 메뉴판은 없었습니다. 메뉴가 하나뿐이니까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어제 $290짜리 한정식이랑 너무 대비되네요.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해 보이긴 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있었거든요. 그 공기 안에서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향이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23년간 맡아본 적이 없는 종류의 향이었어요. 진한 라멘 가게의 돈코츠 냄새도 아니고 우육면 가게의 향신료 냄새도 아니고 포 가게의 코리앤더 냄새도 아닌 무언가 맑고 깊고 그리고 정말 오래 묵힌 듯한 향. 그 향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위해 저는 주방 쪽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큰 솥의 뚜껑을 열고 국자로 무언가 떠내고 계셨어요. 김이 그녀의 얼굴 위로 솟아올랐고 형광등 불빛에 김 입자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보였어요. 무표정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집중이 담긴 얼굴. 저는 무의식적으로 메모장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골목 식당에서 메모장을 꺼내는 건 제 23년 비평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다시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렸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그릇 3개를 양손에 받쳐들고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그릇 3개가 우리 테이블에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한국어로 짧게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래요? 저는 그릇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흰색 도자기 그릇, 직경 18cm 정도. 안에 담긴 건 정말 단순했습니다. 맑은 갈색 국물, 그 위에 흰 소면이 부드럽게 떠 있었고 호박을 가늘게 채 썬 것과 노란 달걀 지단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김가루 한 꼬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라첸이 그릇을 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요? 그녀는 자기 그릇을 살짝 흔들어 국물을 출렁이게 했어요. 맑은 게 너무 맑아서 거의 보리차 같은데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릇을 23년간 길러온 비평가의 눈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은 맑은 호박색. 표면에 기름기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라멘이라면 표면에 동그란 기름방울이 떠 있어야 정상이죠. 중국 우육면이라면 붉은 기름이 깔려 있어야 했고요. 베트남 포라면 향신료 가루가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은 깨끗했어요. 어떤 가공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처음 1초. 막내. 그게 첫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가벼운 맛. 그런데 3초가 지났을 때 입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입천장 안쪽에서, 혀 아래쪽에서, 그리고 목구멍 쪽에서 동시에 다른 결의 맛들이 차례로 올라왔어요. 단맛이 먼저 왔습니다. 그 뒤로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미세한 짠맛. 마치 한음이 화음으로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7초가 지났을 때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3년간 미슐랭 1200곳을 돌아본 제 혀가 지금 한 입의 국물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라첸이 한 입을 떠먹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녀는 한 번 더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번째 입을 떠먹은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이거 뭐예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있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라멘이라면 가초, 다시마, 돈코츠, 미소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육면이라면 소뼈, 팔과, 계피, 진간장 재료를 짚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제 혀가 첫 한 입에서 추적을 못했습니다. 저는 2번째 한 입을 떠넣었어요. 이번에는 면을 함께. 흰 소면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리면서 국물과 어우러졌습니다. 면 자체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소면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면이 국물에 닿는 순간 국물이 면을 끌어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 라멘의 면이 진한 국물에 물든다면 이 잔치국수의 면은 국물 안에서 자기 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물 향을 입었어요. 두 개가 섞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 입에서 호박과 달걀지단을 함께 떠넣었어요. 호박은 가늘게 채 썰어서 살짝 데친 것 같았는데 씹는 순간 단맛이 났습니다. 그냥 호박이 아니라 늦가을에 잘 익은 호박이었어요. 달걀지단은 두께가 2mm도 안 될 정도로 얇았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죠. 저는 그릇을 잠깐 내려놓고 케빈을 봤습니다. 그가 자기 국수를 천천히 먹다가 제 시선을 받았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케빈, 할머니께 여쭤봐요. 이 국물 어떻게 만들어요? 케빈이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께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짧게 답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케빈이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멸치라고 하세요. 좋은 멸치 사서 6시간 끓이신대요. 다른 거 없다고요. 저는 멍하게 케빈을 쳐다봤습니다. 6시간이요? 네, 6시간이요. 저는 다시 그릇을 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번 가츠오, 다시는 보통 30분 안에 우려냅니다. 가츠오를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내는 방식이죠. 다시마는 미리 찬물에 1시간 정도 불려두지만 본우림은 짧아요. 중국 청탕은 보통 4시간 정도, 베트남포는 24시간 우리지만 그건 소뼈를 우리는 거니까 비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멸치를 6시간이라고요? 저는 멸치라는 재료를 평생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리코, 다시도 멸치 베이스죠. 그런데 일본의 이리코, 다시는 보통 8시간 찬물 침지 후 짧게 끓여내는 방식이에요. 6시간 동안 직접 끓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끓이면 비린내가 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멸치의 약점이라고 제 책에도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에는 비린내가 단 1%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비린내를 찾아봤어요. 없었습니다. 단맛, 감칠맛, 미세한 짠맛, 그리고 무언가 깊은 흙냄새 같은 향. 그게 다시마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마도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료가 자기 존재를 죽이고 국물에 녹아들어 있었죠. 저는 다시 케빈을 봤어요. 비밀 재료는요? 케빈이 일어나 또 주방으로 갔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이번에는 약간 길게 답하셨어요. 그 한국어를 들으면서 케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돌아와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비밀 재료는 시간이래요. 시간.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사라첸이 옆에서 살짝 웃었어요. 낭만적이긴 한데 그건 답이 아니죠. 시간이 어떻게 재료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이 답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23년간 미식평론을 하면서 저는 셰프들에게 비밀 재료가 뭐예요? 라고 1000번도 넘게 물어봤습니다. 셰프들의 답은 보통 두 가지였어요. 첫째, 그건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둘째, 트러플 오일 한 방울이요. 식용유 숙성 미린이요. 이베리코 하몬가루요. 답은 항상 무언가 특별한 재료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답은 달랐어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답은 어떤 셰프도 제게 준 적이 없는 답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멸치라는 평범한 재료를 6시간 우리면 그 시간이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잘게 자르고 압축하는 현대 요리법이 아니라 시간을 그대로 우려내서 재료에 입히는 방식. 6시간 동안 멸치 한 마리 한 마리에서 단맛이 풀려나오고 비린내가 증발하고 다시마와 무가 그 시간 안에서 천천히 어울리는 것. 그 어울림 자체가 맛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23년간 분석해온 맛이라는 개념은 재료의 조합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맛을 만들었느냐. 그게 제 평가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 잔치국수는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의 두께였어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23년간 단 한 번도 골목 식당에서 메모장을 꺼낸 적이 없었던 제가 박정희 할머니의 가게에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꺼내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시간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배운 날. 사라첸이 제 메모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3년간 저를 지켜본 동료가 골목 식당에서 메모장을 꺼낸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였습니다. 저는 5번째, 6번째, 7번째 한 입을 천천히 떠넣었어요. 매번 다른 차원의 맛이 올라왔습니다. 5번째에서는 멸치의 깊은 단맛, 6번째에서는 다시마의 미네랄 같은 짠맛, 7번째에서는 무의 시원함. 한 그릇 안에서 맛이 진화하고 있었어요. 그릇이 절반쯤 비었을 때 박정희 할머니가 주방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 옆에 잠깐 멈춰서 케빈에게 한국어로 무언가 물으셨어요.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국물이 입에 맞으시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체구의 70배 여성, 백발의 흰 앞치마. 손에는 평생 칼을 잡아온 사람의 굳은 살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23년간 1200곳의 셰프를 만나면서 저는 다양한 눈빛을 봐왔어요. 자존심 강한 셰프, 도전적인 셰프, 겸손한 셰프. 그런데 박정희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가게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깊은 국물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맑으면서 동시에 깊은 국물은 처음입니다. 케빈이 통역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짧게 한국어로 답하셨어요. 케빈이 다시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그건 멸치가 좋아서 그런 거래요.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저는 그 답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23년간 셰프들에게 칭찬을 건넸을 때 어떤 셰프도 제가 한 게 없어요 라고 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 자기 기술, 자기 노력, 자기 비전을 강조했죠. 그게 셰프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할머니는 자기 공로를 멸치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한참 그녀를 쳐다봤어요. 손등에 살짝 차가운 느낌이 스쳤습니다. 손등이 식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흐른 게 아니라 손등이 차가워지면서 동시에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그런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23년간 음식 앞에서 처음 느껴본 신체 반응이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라첸이 자기 그릇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마이클, 저 한 그릇 더 시켜도 될까요? 저는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23년간 한 식당에서 한 번도 같은 음식을 2번 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론가는 한 입으로 평가를 끝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7달러짜리 잔치국수 앞에서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시키세요. 저도 한 그릇 더 시킬게요. 케빈이 박정희 할머니께 한국어로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2그릇이 더 만들어지는 동안 저는 펜을 들어 메모장에 2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23년 비평 인생에서 한 식당에서 2그릇을 주문한 첫 번째 날. 3번째 줄을 적기 전에 손이 잠깐 멈췄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2시간 47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가게에서 풀어야 할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케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빈, 줄리아한테 연락 좀 해줘요. 왜요? 비행기를 미뤄야겠어요. 케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5일 정도 더 LA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갈 거예요. 다큐 분량을 다시 짭니다. 사라첸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마이클, 정말이에요? 저는 메모장에 3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23년간 짠 결론을 한 그릇 앞에서 폐기한 첫 번째 날.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박정희 할머니가 새 그릇 2개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시 걸어오고 계셨어요. 2번째,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23년간의 제 비평 인생이 7달러짜리 한 그릇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미룬 그날 오후, 저는 호텔 객실에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줄리안 모리슨 프로듀서는 처음에 황당해했지만 제가 다큐 분량을 한국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고 말하자 의외로 빠르게 동의했어요. 그녀가 전화 너머에서 말했죠. 마이클, 23년간 당신이 한 결정 중 가장 갑작스러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어쩐지 가장 옳은 결정인 것 같기도 하네요. 10월 11일 금요일 점심 12시. 저는 다시 할매국수 가게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창가 테이블. 박정희 할머니는 저를 보고 살짝 놀라셨다가 곧 인사하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케빈이 옆에 앉았고 사라는 호텔에 남아 자료 정리를 하기로 했죠. 카메라팀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학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그릇이 나왔어요. 같은 7달러. 같은 6시간 우린 멸치 육수. 그런데 첫 한 입을 떠놓은 순간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은 분석을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못 느낀 다른 결의 맛이 올라왔어요. 멸치 단맛 뒤에 숨어있던 다시마의 미네랄 향, 그리고 그 뒤에 무의 시원함이 차례로 풀려나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비운 뒤 펜을 들어 메모장에 적었어요. 이 국물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다. 4번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 10월 12일 토요일, 3번째 방문. 이날은 어제 못 느낀 또 다른 결이 올라왔습니다. 멸치 단맛 안에서 미세한 쓴맛이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쓴맛이 없었다면 단맛이 흐릿하게 무너졌을 거였습니다. 6시간 노림 속에서 멸치 한 마리 한 마리의 쓴맛까지 계산된 거였죠.
10월 13일 일요일 네 번째 방문. 이날 저는 도쿄에 사는 일본 라멘 마스터 다나카 히로시 씨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도쿄 신주쿠에서 30년간 시오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라멘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사람으로 통하죠. 제가 일본 라멘 다큐를 찍을 때 가장 많이 인터뷰한 셰프이기도 합니다. 히로시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 한국 멸치 육수 먹어본 적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통화가 끊긴 줄 알고 여보세요를 2번 외쳤어요. 다나카 씨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마이크상 인정하기 싫어서 30년간 말 안 했습니다. 1998년에 서울 광장시장에서 잔치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날 저는 도쿄로 돌아와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았습니다. 왜요? 제 라멘이 부끄러워서요. 일주일 동안 가츠오다시 우리는 방식을 다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했죠. 우리 일본 라멘은 짧은 시간에 강렬한 맛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한국 멸치 육수는 긴 시간에 깊은 맛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둘은 철학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왜 30년간 말 안 했어요? 저는 일본 라멘 마스터입니다. 한국 잔치국수가 더 깊다고 인정하면 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묻어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객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0년 차 라멘 마스터가 1998년부터 26년간 묻어둔 진실을 제가 한 그릇 앞에서 5일 만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케빈도 함께였어요. 그가 태어나 처음 가는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했죠. 선생님, 저도 사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어머니 통해서만 들었거든요. 오후 6시 인천공항 도착. 가을 저녁의 한국 공기는 LA와 완전히 달랐어요. 습도가 적당했고 어딘가 익은 곡식 같은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의 서울 자리에 23년간 핀 하나가 없었던 그 자리가 이제 채워졌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곧바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종로구 예지동의 광장시장. 1905년에 개장한 한국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케빈이 알려줬어요.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시장 골목 전체에서 멸치 육수 향이 났습니다. LA 할매국수에서 맡았던 그 향이 시장 골목 수십 미터에 걸쳐 퍼져 있었어요. 광장시장 잔치국수 골목. 좁은 골목 양옆으로 국수 가게가 12곳 정도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가게는 평균 4평 정도. 가게마다 50년, 60년, 어떤 곳은 70년 된 가게도 있었어요. 저는 가장 오래된 가게 한 곳을 골랐습니다. 1958년 개업한 동대문 송칼국수. 주인은 김수님 할머니, 76세. 그녀는 삽질살에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59년간 한자리에서 잔치국수를 끓여오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릇 앞에 앉아 첫 한 입을 떠넣었습니다. LA 박정희 할머니의 국물과 미세하게 달랐어요. LA는 멸치의 단맛이 더 도드라졌다면 광장시장 김수님 할머니의 국물은 멸치의 깊은 짠맛이 더 두꺼웠습니다. 같은 멸치 육수인데 가게마다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23년간 일본 라멘 가게 2,000곳을 돌면서 비슷한 차이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라멘은 셰프가 의도적으로 차별화한 결과였어요. 잔치국수는 의도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이 만든 자연스러운 차이였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잠깐 앉으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멸치는 어디서 구하세요? 케빈이 통역했어요.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여수에서 직송받지? 60년째 같은 집에서 받아. 저는 다시 물었어요. 60년이요? 한 곳에서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집 주인이 죽으면 아들이 받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받고. 그게 우리 멸치야? 저는 그 답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 멸치 산지로 가야 한다고요.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3시. 저는 케빈과 함께 전라남도 여수의 한 어촌으로 향했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60년간 멸치를 받아온 그 집. 여수시 거문도. KTX와 자동차, 그리고 배를 갈아타고 도착하기까지 7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새벽 4시 30분, 거문도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아직 깜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항구에는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등불 아래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멸치잡이 어부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56세.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4대째 멸치잡이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거문도 멸치잡이 협동조합 회원이고 광장시장 김수님 할머니와는 직접 거래만 22년째였습니다. 새벽 5시 박철수 씨의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어선,
5명이 한 팀. 검문도 앞바다로 30분 정도 나갔어요. 멸치떼가 모이는 자리는 어부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 50분, 배가 멈췄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물 안에 은빛 멸치떼가 가득 잡혔어요.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어부들은 바로 멸치 처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항구 옆에 큰 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끓는 소금물이 가득. 잡힌 멸치를 그 자리에서 끓는 소금물에 데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설명했어요. 잡히고 30분 안에 끓는 소금물에 데쳐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고 단맛만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멸치 안의 효소가 비린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잡자마자 끓이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가츠오는 훈제하잖아요. 왜 한국 멸치는 끓이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박철수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훈제는 향을 입히는 방식이고요. 끓이는 건 향을 빼는 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멸치의 단맛만 남기고 싶어 해요. 멸치 본연의 단맛이요? 거기에 다른 향을 입히면 멸치가 아니라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멈췄어요. 류집 3년간 제가 다닌 일본 라멘 가게들에서 셰프들은 항상 어떤 향을 입혔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가초에 무엇을 더했는지, 다시마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 모든 게 더하기의 미학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멸치어업은 빼기의 미학이었습니다. 비린내를 빼고 부수적인 향을 빼고 멸치 본연의 단맛만 남기는 방식. 철학이 정반대였어요. 데친 멸치는 그날 햇볕에 자연 건조됩니다. 박철수 씨가 항구 옆 건조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청상 위에 멸치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마리를 집어 제게 보여줬어요. 이게 최상품이에요. 단맛이 가장 깊죠. 저는 그 멸치를 받아 잠깐 입에 넣어봤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분명히 단맛이 있었어요. 멸치 한 마리 자체에 단맛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멸치 한 상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광장시장 김수님 할머니께 보내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에 KTX 화물로 올려보냅니다. 저는 그 상자를 봤어요. 평범한 종이 상자. 그 안에 가지런히 누운 멸치들. 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22년간 한 어부와 한 할머니를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저는 케빈과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종갓집. 18대째 이어진 의성김씨 종갓집이었어요. 종손 김재현 씨는 67세, 그의 아내 이옥자 씨는 65세. 두 분이 종갓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안동까지 KTX로 2시간, 다시 차로 40분. 도착했을 때 종갓집 마당에 가을 햇살이 가득했어요. 600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이옥자 씨가 저를 사랑채로 안내했어요. 그날은 마침 시제일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날. 종갓집 부엌에서는 종구와 며느리들이 새벽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잔치국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잔치국수가 제사 음식인가요? 케빈이 이옥자 씨에게 통역해 물었습니다. 이옥자 씨가 답하셨어요. 잔치국수는 잔치상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결혼식, 환갑,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제사에도 올라가요. 길게 가라고요? 연이 길잖아요. 부부 사이 길게 가고 자손 길게 이어지고 인연 길게 가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녀가 한마디를 더 했거든요. 옛날에 잔치국수는 가난해서 고기 못 넣는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었어요. 고기 살 돈이 없으니까 멸치를 6시간 끓여서 깊은 국물을 만든 거죠. 6시간 끓이는 그 정성이 손님을 6시간만큼 정성껏 모신다는 뜻이에요. 시간으로 정성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펜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손바닥에 미세하게 열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23년간 일본 라멘 다큐를 찍으면서 저는 라멘 셰프들이 제 자존심이 들어간 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걸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건 셰프 중심의 철학이었어요. 한 그릇은 셰프의 작품, 손님은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 그런데 이옥자 씨가 말한 잔치국수는 손님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그릇은 손님에 대한 정성. 셰프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손님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건 음식을 바라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일본 라멘은 예술, 한국 잔치국수는 망. 둘 다 위대한 음식인데 저는 23년간 예술만 봐왔고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옥자 씨가 사랑채로 잔치국수 한 그릇을 가져오셨어요. 종갓집에 재래에 올리는 잔치국수, 멸치육수 6시간, 연유에 호박채와 달걀지단, 그리고 안동에서 직접 만든 무말랭이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입을 떠넣었어요. LA, 광장시장, 그리고 안동 종갓집. 같은 멸치 육수인데 세 곳이 다 다른 결이었습니다.
LA는 이민자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맛. 광장시장은 시장 상인의 활기가 담긴 맛. 안동은 600년 종가의 정중함이 담긴 맛이었어요. 한 그릇 안에 그 정중함이 어떻게 담겼는지 저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비운 뒤 이옥자 씨를 봤습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종부님, 600년 종가에서 잔치국수를 끓이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비싼 음식도 많을 텐데요. 이옥자 씨가 한참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녀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비싼 음식은 손님이 비싼 게 좋아서 먹는 거예요. 잔치국수는 우리가 손님을 진짜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시간으로요. 돈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이 섞일 수 있는데 시간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 답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23년간 처음으로 비평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안동 종갓집 마당. 가을 햇살이 한옥기와 위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케빈이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봤어요. 선생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LA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매주 잔치국수를 끓여주셨어요. 어릴 땐 그게 너무 평범해서 싫었어요. 친구들은 햄버거 먹는데 저는 국수만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부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주 그 국수를 끓이셨는지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시간을 주신 거였어요. 매주 6시간씩이요? 저는 케빈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그의 눈에 옅게 물기가 차 있었어요. 27살의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가 태어나 처음 온 한국에서 39년간 LA에서 자기를 키운 어머니의 사랑을 한 그릇 잔치국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동의 호텔 객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간으로 표현하면 거짓말이 없다. 니짓 3년간 미식 평론을 하면서 저는 셰프들의 기술과 재료의 등급을 평가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평가 기준에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평가 기준에는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23년 비평,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해. 그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음식을 23년간 기술로만 봐왔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음식은 마음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가벼운 저린 느낌이 올라왔어요. 23년간 글을 써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순간엔 몰랐지만 며칠 뒤 LA로 돌아가 박정희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각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었어요.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LA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케빈은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가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2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나라를 직접 밟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저 어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한국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비행기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에 케빈의 어머니 류명숙 씨의 얼굴이 떴습니다. 6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케빈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 와봤어요. 안동도 가고 광장시장도 가고요. 엄마가 왜 그렇게 잔치국수를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아요. 유명숙 씨가 화면 너머에서 한참 우셨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한마디를 했어요.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39년 전에 LA로 이민 올 때 외할머니가 멸치 한 자루를 들려보내셨대요. 외할머니가 그러셨대요. 명수가 미국 가서 외로울 때마다 이거 끓여 먹어. 6시간 끓이면 엄마 생각이 날 거야. 어머니는 그 멸치 자루를 다 쓰고 나서도 39년간 한국 멸치만 고집하셨어요. 그게 외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었거든요.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23년간 1200곳의 식당을 돌면서 저는 음식이 한 사람의 외로움을 39년간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평가 기준에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좌석 팔걸이를 천천히 쥐었어요.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LA 도착. 짐을 호텔에 풀자마자 저는 케빈에게 말했어요. 코리아타운으로 갑시다. 카메라 없이요.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인사를 하러 갑니다. 오후 12시 30분 할매국수 가게. 평일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7명 정도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 짧게 말씀하셨고 케빈이 통역했어요. 다시 오셨네요 라고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케빈도 옆에 앉았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잔치국수 2그릇을 내오셨습니다. 같은 7달러, 같은 6시간. 그릇이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저는 그릇 옆에 놓인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작고 거친 손, 손등에 검버섯이 군데군데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게 굳어 있었습니다. 42년간 멸치를 손질해온 손이었어요. 저는 그릇을 들기 전에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케빈이 통역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살짝 망설이시다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등이 살짝 굽어 있었어요. 70이 넘은 여성의 등. 42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를 우려온 그 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42년간 같은 국수만 끓이셨는데 지겹지 않으셨어요?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한참 웃으셨어요. 그녀의 웃음에는 깊은 주름이 폈습니다. 한국어로 천천히 답하셨어요. 케빈이 한 문장씩 옮겼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1953년이야. 한국 전쟁 끝나고 그 해에 태어났어. 우리 엄마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나를 키우셨지. 그땐 다들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동네에 잔칫날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그 집 부엌일을 도와주러 가셨어. 그래야 우리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었거든. 그녀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가셨어요. 1962년 가을이었나? 내가 9살이었어. 우리 동네에 부잣집 결혼식이 있었어. 우리 엄마가 그날 새벽부터 그 집 부엌에서 일하셨지. 저녁에 엄마가 손에 잔치국수 한 그릇을 들고 집에 오셨어. 그 댁에서 일하고 받은 거였어. 한 그릇이야. 한 그릇. 그걸 엄마랑 나랑 둘이 나눠 먹었어. 그날 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수가, 잔치국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음식이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줄 수 있는 음식이거든. 너도 나중에 어른 되면 이 국수 끓여서 사람들한테 나눠줘. 알겠지? 박정희 할머니가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녀의 눈에 옅게 물기가 차 있었어요. 그녀가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그 결혼식 날 받은 한 그릇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기억이라고 평생 말씀하셨어. 나는 1982년에 미국 왔어. 와서 이 가게를 열었어. 그게 1982년이야. 그때부터 42년이지. 나는 매일 이 국수를 끓이면서 우리 엄마가 그날 받은 그 행복을 손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야. 손님이 한 그릇 드시면서 행복하면, 우리 엄마가 그날 행복했던 것처럼 행복하면 그게 내 인생의 의미야. 그래서 지겹지 않아. 매일 새로워. 매일 다른 손님이 오시니까 저는 한참 박정희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유집 3년간 1200개 별점을 매겨온 제 눈이 한 70대 한국인 할머니 앞에서 후려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손에 땀이 나지 않는 체질인 제게 그 축축한 감각은 낯설었습니다. 케빈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가 잠깐 통역을 멈춰야 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한국어로 짧게 한마디를 하셨고 케빈이 천천히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자네 어머니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자네한테 국수를 끓여주셨을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23년간 쌓아온 제 비평의 위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슐랭 3스타, 350달러짜리 한 끼, 셰프의 자존심, 재료의 등급, 플레이팅의 미학. 제가 23년간 평가해온 모든 것들이 박정희 할머니의 한마디 앞에서 무게가 사라졌어요. 셰프의 자존심으로 만든 한 그릇은 손님이 셰프의 작품을 감상하게 만들지만 박정희 할머니의 7달러짜리 한 그릇은 손님이 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박정희 할머니께 다시 여쭙습니다. 할머니, 그럼 가격은 왜 42년간 안 올리셨어요? 7달러로요. 박정희 할머니가 한참 웃으셨어요. 그녀가 답하셨습니다. 내가 가격 올리면 우리 엄마한테 부끄러워. 우리 엄마는 한 그릇 거저 받으셨거든. 나는 7달러 받는 것도 솔직히 많이 받는 거야. 7달러는 멸치값이랑 가게세, 그리고 내 하루 밥값만큼이야. 그 이상은 안 받아. 더 받으면 손님한테 죄 짓는 거잖아. 저는 그 답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따뜻했어요. 손바닥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듯한 따뜻함. 그게 부끄러움인지 감동인지 저는 그 순간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23년간 제 직업적 자존심으로 쌓아온 것들이 그 따뜻함 앞에서 모두 작아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일어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릇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케빈이 옆에서 조용히 자기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입을 떠넣었어요.
이번에는 어제까지의 모든 한입과 달랐습니다. 멸치의 단맛도 다시마의 미네랄도 무의 시원함도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무언가가 더 얹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았어요. 한 어머니의 1962년 가을밤이었습니다. 한 9살 소녀가 어머니와 나눠 먹은 그 한 그릇이었어요. 42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를 손질한 한 여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7달러짜리 한 그릇 안에 함께 우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고 23년간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빈 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그 그릇에 머리를 살짝 숙였어요. 음식에 인사를 한 거였습니다. 케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인사한 채로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23년간 일본 가츠오다시 앞에서도, 프랑스 트러플 앞에서도, 중국 4천년 우육면 앞에서도 저는 그릇에 인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달러짜리 한 그릇 앞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카메라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큐 마지막 인터뷰를 찍기 위해서였어요. 줄리아 모리슨 프로듀서도 LA로 날아왔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줄리아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23년 비평 인생에서 최고의 한 그릇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음식인가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푸드앤와인 매거진에 한국 면 요리를 폄하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맑은 멸치 국물은 일본 시오라멘의 약화된 버전일 뿐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 글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줄리아가 잠깐 멈췄어요. 카메라 너머에서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최고의 한 그릇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23년 비평 인생에서 최고의 한 그릇을 골라야 한다면 미슐랭 3스타 코스 350달러짜리가 아닙니다. LA 코리아타운 골목의 7달러짜리 잔치국수입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한 그릇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그릇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1962년 가을밤이 들어있었고 그 어머니가 9살 딸에게 남긴 약속이 들어있었고 그 약속을 42년간 7달러로 지켜온 한 여성의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23년간 평가해온 어떤 음식에도 그런 시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듯이 말했어요. 저는 23년간 음식을 기술로만 봐왔습니다. 셰프의 기교, 재료의 등급, 플레이팅의 미학, 그게 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라고요. 누군가의 행복한 기억을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주는 그릇이라고요. 7달러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350달러로도 살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건 시간으로만 우러나는 가치였습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꺼졌어요. 스튜디오 안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줄리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마이클, 23년간 당신을 인터뷰한 사람으로서 오늘이 가장 떨리는 인터뷰였어요. 사라 첸도 옆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이클, 저도 솔직히 다시 LA에 와서 박정희 할머니 가게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무겁게 올라갔어요. 23년간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평론가의 미소가 아니라 한 인간의 미소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케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케빈, 저 한국어 한 문장만 가르쳐줘요. 다음에 박정희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빈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문장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3년간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는 제가 박정희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그게 무엇일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말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요. 이 문장이요? 케빈이 한국어로 그 문장을 천천히 발음해줬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문장을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어요. 23년간 일본어 인사말을 외워뒀지만 한국어는 단 한 문장도 외워두지 않았던 제게 그 발음은 새로웠습니다. 케빈이 끈기 있게 10번 정도 반복해줬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객실 발코니로 나가 LA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코리아타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박정희 할머니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 가게가요? 저는 발코니 난간에 양손을 얹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난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묘하게 평온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3년간 제가 비평으로 쌓아온 권위는 결국 한 그릇 잔치국수 앞에서 가장 작아졌고 동시에 가장 진실해졌다는 걸요.
건의를 내려놓은 자리에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마이클 로저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23년 평론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였어요. 발코니에 부는 가을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작게 그 한국어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봤어요. 박정희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미슐랭 평가글보다 정확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동시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그릇 너머 한국의 숨은 깊이. 제가 23년간 만든 다큐 중 가장 짧은 제목이었어요. 첫 주 시청 시간 1억 5천만 분, 그 다음 주 2억 8천만 분. 한 달 만에 넷플릭스 다큐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다큐 방영 다음날 아침, 미국 음식 전문지 보나페티 455가 발간됐어요. 표지에 박정희 할머니의 잔치국수 한 그릇이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은 단 한 줄이었어요. 7달러가 350달러를 이긴 날. 그 잡지가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에서 매진됐습니다. 평소 발행 부수의 7배가 추가 인쇄됐어요. 뉴욕타임스 일요 판매거지는 저에 대한 8페이지 특집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마이클 로저스의 23년, 비평, 인생을 뒤집은 한 그릇. 기자가 인터뷰 마지막에 저에게 물었어요. 마이클, 이제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로 7할, 마음으로 3할이요. 23년간은 기술 18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제 평가 공식을 바꿔주셨어요. LA 코리아타운 할매국수 가게. 다큐 방영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줄리아 모리슨 프로듀서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팔가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아 110명이 늘어선 광경. 박정희 할머니의 가게 앞에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2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매출이 다큐 방영 전 대비 4배가 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잠깐 가슴이 콱 막혔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그 줄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평생 작은 가게에서 조용히 국수를 끓여오신 분이 갑자기 110명의 줄을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케빈, 할머니께 여쭤봐 주세요. 가격 안 올리실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7달러로는 감당이 안 되실 텐데요. 케빈이 다음날 답을 가져왔어요. 박정희 할머니의 답은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가격 올리면 우리 엄마한테 부끄러워. 7달러야. 저는 그 한 줄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42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격을 지켜온 한 여성이 다큐 방영 후에도 그 가격을 그대로 지킨다는 사실이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1962년 가을밤, 어머니와 나눈 그 약속이요. 미국 미식학회가 2025년 4월에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 멸치 육수를 세계 3대 클래식 브로스 후보로 정식 검토하기 시작한다고요? 일본 가츠오다시, 프랑스 콩소메, 중국 청탕과 함께 한국 멸치 육수가 그 반열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600년 만에 한국 전통 육수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5년 봄부터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1번, 그 다음에 2번, 지금까지 6번 다녀왔어요. 매번 안동 종갓집, 광장시장, 그리고 거문도, 어촌까지 들렀습니다. 박철수 어부씨는 저를 보고 매번 멸치 한 마리를 손에 쥐어주십니다. 마이크상, 이게 올해 최상품이에요. 한번 찝어봐요. 저는 그 멸치를 입에 넣고 단맛이 깊어진 정도로 그해 바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집 3년간 일본 가츠오만 평가할 줄 알던 제 혀가 한국 멸치의 단맛까지 구별하게 된 겁니다. 6번째 방문이었던 지난 가을, 저는 LA 할매국수 가게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날은 카메라도 없고 사라첸도 없고 줄리아도 없었어요. 케빈만 옆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주방에서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1년 전보다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이 나오자 천천히 한 입을 떠넣었어요. 그 한 입을 다 삼킨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매일 한 번씩 연습해온 한국어 한 문장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말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외워온 문장인데도 한국어 받침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할머니는 제 발음의 어색함이 아니라 그 문장의 마음을 들으셨어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한국어로 답하셨어요.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또 와. 다음에도 7달러야. 저는 그 답을 듣고 처음으로 박정희 할머니를 살짝 안았어요. 23년간 1200곳의 셰프 중 어느 누구도 안아본 적 없었던 제가 70대 한국인 할머니를 잠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았어요. 작고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어깨 안에 600년의 한국 음식 철학이 들어있었습니다. 다큐 방영 후 어느 미국 음식 평론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마이클, 당신의 다큐 이후로 미국에서 한국 잔치국수 가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1년 만에 팩팝 17곳이요.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시애틀까지요. 모두 멸치를 6시간, 우리는 정통 방식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미세하게 입꼬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미국 비평가가 한국 국수를 인정하게 된 단순한 일화도 아니에요. 이건 한 그릇에 한 사람의 평생 정성을 담아 손님에게 내미는 그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깊이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평가해온 사람의 23년 직업 인생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23년이 아닌 24년 차 비평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짜 비평은 2024년 10월 10일에 시작됐어요. LA 코리아타운 팔가골목, 간판도 없는 가게에서 7달러짜리 한 그릇 앞에 앉았던 그 순간부터요. 그날 박정희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 문장이 제 평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비밀은 시간이지, 시간. 이 한 문장이 23년간 제가 쌓아온 평가 공식을 단 한 번에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 공식이 지금도 매일 제 손으로 별점을 매길 때마다 가장 처음 떠오르는 기준이 됩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음식은 가장 소박한 한 그릇에 가장 긴 시간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그 한국식 철학이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